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철학의 그 문제를 이제 두 번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제 자연 철학이 이제 그래서 탄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예. 자, 여기서는 이제 고대 자연 철학에서 그런 철학의 근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연 세계의 본질, 자연의 근원, 자연을 그 구성하는 근본 물질,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게 이제 자연 철학의 문제인데요.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묻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 우주 자연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공기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 철학 시대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물음, 또 그것에 대한 대답, 이것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학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예. 그럼 왜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자연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동물하고 달리, 자연에 그냥 있는 그대로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예. 그래서 그냥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만물이 왜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고, 또 그것을 알므로써 자연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을 이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예, 그런 것이 바로 자연을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묻고 대답했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고대 자연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의식은 고대 자연 철학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자연 철학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자연의 모든 만물은 무엇에서 생겨나는가?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존재하는가? 또 그러니까 자연의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며,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며, 그것이 어떻게 소멸하는가? 예, 그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고대 자연 철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었던 것이죠. 예, 저 밖에 나무가 왜 생겨나고, 돌멩이가 왜 생겨나고, 또 인간도 왜 생겨나고, 다른 동물도 생겨나고, 또 죽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은 왜 그런 것이며, 그런 것들의 어떤 근본이 되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명해 보려고 했던 것이 자연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고대 자연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찾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첫 번째 뭐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하죠. 탈레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지구는 물로 덮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물로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물에서 나와서 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만물의 근원적인 물질은 물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물이 공기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고, 그것이 더 희박해지면 공기가 되고, 물이 딱딱해지면 얼음이 되고, 또 그것이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흙이 되고, 그것이 더 진행이 되면 뭐 돌멩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지구의 만물들이 다 형성이 됐다라고 본 것이 탈레스가 봤던 자연의 모습이죠. 또 그래서 이제 자연의 근본 물질은
이제 물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자, 그런데 탈레스는 단지 그냥 그 물이 만물을 구성한다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물이 만물을 구성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죠. 근데 탈레스는 이렇게 봤습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것은 물은 하나의 재료일 수 있다. 그 물을 가지고 만물을 구성하는 것은 세계를 움직이는 영혼이 있다고 봤습니다. 탈레스는. 그러니까 탈레스는 자연 철학자지만 영혼의 존재를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얘기는 좀 더 이제 나가서 본다면 신의 존재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레스가 이렇게 말하죠. 모든 만물들은 신으로 충만하다. 그 만물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석이 쇠를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다 영혼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탈레스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탈레스의 이 철학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탈레스는 영혼을 얘기하는가? 그냥 만물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신적 존재가 있는 것이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왜 그렇다면 그런 영혼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이 문제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물을 만들어내고 또 소멸시켜 나가고 하는 그 작용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에서 만물이 생성되고 만물이 소멸돼서 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탈레스의 이 문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은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료, 이건 이제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 이제 진료라는 개념을 씁니다만, 그거는 이제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영혼은 그러한 만물을 구성하는 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든다. 그럼 밀가루가 그냥 빵이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만물을 구성해내는 근본 물질이다. 그런데 이 물을 그렇게 물이 만물을 구성하도록 하는 작용은 무엇인가? 그거를 탈레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탈레스는 그렇게 봤던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 없이는 물은 사물을 생성할 수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이 만물을 구성하는 그 배후에는 영혼의 작용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사실 고대 자연 철학, 고대 그리스 철학을 완성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과 맞닿아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사실 탈레스 때부터 이미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이 존재하게 되는 네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봤죠. 그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료라는 것, 세 번째는 작용,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목적이잖아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사물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 우리가 기와집을 봅니다만, 기와집이라는 형태를 하나의 그 모습, 기와집이라는 형태와 모습, 그거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기와집을 구성하는 재료, 나무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기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재료들을 이제 진료라고 얘기를 하죠. 진료. 그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말로 하면 이제 필레라고 하고, 형상은 에이도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료가 있고 뭐 그 어떤 형식이 있다 해도, 형태가 있다 해도 그 재료를 가지고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없이는 기와집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목수들이 뭐 대패질을 해야 되고, 또 기둥들을 세워야 되고, 또 그 뭐 기와장을 올려야 되고, 이거는 작용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 왜 이 기와집을 왜 짓느냐? 예. 거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기와집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목적, 편안하게 살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작용. 아까 그 목수들의 그 작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료 해가지고 기와집이라는 이 형태를 이제 구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물을 다 그런 형태, 그런 말하자면 그런 것으로 이제 봤던 것이죠. 모든 만물은 다 네 가지 원인을 갖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형상이고, 두 번째가 재료고, 세 번째가 작용이고, 네 번째가 목적이고, 이제 모든 만물은 그런 네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 그런 만물의 존재의 근본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내용은 탈레스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레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는 물이지만, 물 자체가 만물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 물이 만물을 구성하도록 하는 그 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초의 철학자인 탈레스 때도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사고를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낙시메네스라는 철학자인데요. 그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의 근본 구성 요소는 물이 아니라 공기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제 물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것도 좀 설명이 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만물을 구성하는 어떤 근본 물질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낙시메네스라는 철학자는 호흡과 공기는 모든 세계를 에워싸고 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숨을 쉬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흡,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서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공기는 이제 사실상 생명의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리가 바로 공기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생명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공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로 본 것입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그 공기가 응축은 이렇게 좀 차가워진다든가 그러면 이게 이제 축소돼서, 그렇게 되면 공기가 이제 물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것이죠. 그 공기가 팽창되면 이제 날이 더워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아낙시메네스는 이제 공기가 응축돼서 바람이 되기도 하고, 구름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흙이 되기도 하고, 결국 돌멩이도 공기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죠. 또 공기가 팽창되면 불이 된다. 뜨거운 불이죠. 뜨거운 불은 공기가 팽창돼서 그렇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공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공기가 응축되기도 하고 팽창되기도 하고, 그래서 불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구름이 되기도 하고, 결국 돌멩이도 그 공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낙시메네스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공기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가? 힘은 무엇인가?
아까 탈레스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 작용은 무엇인가? 뭐 그 영혼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요. 그럼 아넥시메네스한테는 공기를 움직이게 하는 작용은 무엇인가? 힘들이 그 자연을 움직여 나가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낙시메네스는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근데 아낙시메네스는 공기 이외에 다른 힘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그 자체에 고유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물질로 변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아낙시메네스는 탈레스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했던 탈레스. 그런데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하는 것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공기 자체가 고유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고유한 힘으로 다른 물질로 변화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헤라클레이토스를 이제 그 자연의 원소적인 차원에서 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물이나 공기가 아니라 자연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은 불이라고 봤습니다. 예. 그럼 왜 불인가? 불은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봤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에서 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열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신 것을 다른 물질로 변형시켜 나가요. 우리가 먹고 마시면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래서 그 다른 물질로 변형시켜 나가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게 되는데 그 작용을 하는 것이 불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를 어떤 형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근본입니다.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재료가 없으면 불은 소멸됩니다. 근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있는 것을 태워서 없애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걸 변형시키고 태워서 없애고 다른 물질로 변화시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은 끊임없는 투쟁, 끊임없는 긴장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불이다.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고 변형시켜 나가고 이제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불이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투쟁하고 긴장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불이 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이 모든 것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 뜨거운 불에서 어떻게 물이 나왔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얼음은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타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는 아래로의 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위로의 길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래로의 길은 불이 응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응결되면 촉촉해지고 뭐 압축되고 물로 변화하고 그래서 물이 응고되면 흙도 되고 얼음도 되고 이렇게 이제 그 과정 이건 불이 변화하는 아래로의 길, 불이 타는 아래로의 길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위로의 길은 불이 이제 용해되면 물이 되고 그 이제 재밌는 것은 그 물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그 불이 응결되는 것하고 불이 용해되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불의 변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로 자, 지금까지는 탈레스가 자연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은 물이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다. 그래서 한 가지의 근본 물질을 상정을 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자연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 하나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은 이론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은 하나다. 그것이 물이 됐든 뭐 불이 됐든 공기가 됐든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는 엠페도클레스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우선
이 근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냐, 그런 그 물음을 던집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변화돼서 어떻게 불이 되냐, 공기가 변화돼서 어떻게 뭐 흙이 되냐, 돌멩이가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물음을 지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엠페도클레스가 볼 때는 탈레스나 아나시메네스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이 다른 종류의 물질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땅이 되기도 하고, 공기가 불이 되기도 하고, 또 불이 뭐 흙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엠페도클레스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 종류의 물질이 다른 종류의 물질로 변화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물은 물이고 불은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불로 되고 또 뭐 공기가 흙이 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은 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질로 변화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봤던 것이 엠페도클레스입니다.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는 이 자연에는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않은 네 가지 근본 물질이 존재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 네 가지 근본 물질이 뭐냐면 물, 불, 공기, 흙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물은 물이 불이 된다든가 물이 공기가 된다든가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물일 뿐이고, 불은 불일 뿐이고, 공기는 공기일 뿐이고, 흙은 흙일 뿐입니다. 그래서 물이 흙이 될 수가 없고, 흙이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그 근본 물질, 궁극적인 입자, 이런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본 것이고요. 그 네 가지가 바로 물, 불, 공기, 흙이죠. 그 이 네 가지가 서로 뒤섞이는 거예요. 예, 물과 불이, 물과 공기가, 물과 흙이 서로 뒤섞여서 만물이 구성돼 나온다. 예, 그래서 물과 공기가 섞여서 뭐가 나오고, 물과 흙이 섞여서 뭐가 나오고, 그래서 만물은 그렇게 구성된다. 그런데 물과 불과 공기와 흙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원소들은 이제 변화되지 않는데, 이것들이 서로 뒤섞여서 만물이 생성되고, 또 이런 것들이 서로 분리되면 만물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만물의 생성은 네 가지 물질의 섞임, 모든 만물의 소멸은 네 가지 물질의 분리,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 바로 엠페도클레스의, 그래서 이걸 이제 요소설 그렇게도 얘기하고, 네 가지 원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거는 불변화하는 네 가지 원소고, 이것들이 뒤섞여서 만물이 구성되기도 하고 만물이 소멸되기도 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이제 탈레스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네 가지 물질을 서로 뒤섞이게 하고 서로 분리시키는 힘이 자연 속에 있다면 무엇인가? 그러니까 탈레스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탈레스가 물이 만물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물이 그 만물을 구성하는 배후에는 영혼이라는 힘이 존재한다, 이렇게 봤던 것이었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엠페도클레스도 물, 불, 공기, 흙이 만물을 구성하는 네 가지 근본 요소, 근본 물질인데, 그들이 자체적으로 만물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예, 그것들을 서로 섞이게 해서 사물을 생성하거나 서로 분리시켜서 사물이 소멸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힘이 자연 속에 있는데, 그 힘을 바로 이제 뭐라고 봤냐면, 여기서 사랑과 미움이다. 사랑의 힘은 그 네 가지 물질을 서로 결합을 시켜서 만물을 구성할 것이고, 미움의 힘은 그 네 가지 물질을 서로 분리시켜서 만물을 소멸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네 가지 원소들을 결합시켜서 만물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미움은 그 원소들을 분리시켜서 만물을
소멸시키는 힘입니다. 그는 자연 속에 그런 힘이, 사랑과 미움의 힘이 존재한다.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엠페도클레스는 그런 힘들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힘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사랑과 미움 그러면 우리가 정신적인 힘으로 생각하는데, 엠페도클레스는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엠페도클레스의 사상이 그러니까 루이키푸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원자론은 이제 그 루이키푸스와 그의 제자인 데모크리토스의 작품입니다. 그 대개는 이제 데모크리토스는 많이들 알려져 있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루이키푸스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데모크리토스의 그 스승이 이제 루이키푸스였죠. 예, 근데 이제 고대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BC 323년에서 146년까지 또는 BC 30년 사이 이제 그리스의 영향력이 지중해의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가 바로 이제 헬레니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데모크리토스는 그 커다란 명성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스승인 루이키푸스는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데모크리토스가 수많은 책을 써서 발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거드리의 그 서양 철학사, 그리스 철학사에 나온 그 내용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데모크리토스가 쓴 책들을 보면은 뭐 대우조론이라든가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라든가 영혼에 관하여라든가 원자의 다양한 움직임에 관하여 뭐 이런 등등의 책으로 50여 권 이상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세보니까 60권이 넘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책을 발간을 한 사람이 바로 데모크리토스입니다. 근데 그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데모크리토스가 쓴 책의 원본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재구성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 AD 390년에서 391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화하죠.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일신론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유일신이니까 하나님만이 신이죠. 하나님만이 신이죠. 그러니까 유일신론이 지배하게 되니까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은 이제 그 유일신론에 그 대척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는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의 그 본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물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테오도시오스 황제가 그 국교화한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바로 이제 유일신론, 또 초월신,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데모크리토스의 책들이 기독교 교리하고 맞지 않아서 결국 그 테오도시오스 황제 시대에 조직적으로 다 파괴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모크리토스의 저작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이제 유일신 하나님, 영혼 불멸, 뭐 이런 것들을 중심 사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데모크리토스의 사상은 그것에 반대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 시대에 조직적으로 다 파괴되고, 말하자면 뭐
그 중국의 분석행위나 이런 것처럼 다 타버리는. 그런데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고, 어떻게 보면 유일신 사상하고도 이제 상당히 유사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그 당시에도 용인이 됐고 잘 보존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도 잘 전달이 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죠. 여하튼 데모크리토스의 사상은 유물론이고 기독교에 반대되는 대척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 원자론, 데모크리토스가 주로 주장을 했던 원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엠페도클레스의 철학이 보다 논리적으로 이제 발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엠페도클레스의 사요소설,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는 네 가지라고 본 것이죠. 물, 불, 공기, 흙, 요 네 가지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다 여러 가지 비율로 잘 뒤섞여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구성이 되고 만물이 구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엠페도클레스의 철학은 이제 그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기계론적인 병렬, 결합,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의 근본 물질이 기계적으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이 구성이 되고 사물들의 질적 차이점도 그 결합의 차이다. 그러니까 네 가지 물질의 결합의 차이에 의해서 질적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소나무하고 버드나무가 어떤 차이냐. 우리가 등산을 가보거나 그러면 이제 소나무는 바위돌에서도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물이 별로 많지 않아도 소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런데 되게 버드나무는 보면은 물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흙하고 물하고 많이 결합이 된 것이 버드나무다, 말하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불하고 흙하고 많이 공기하고 이렇게 결합이 된 것은 소나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물, 불, 공기, 흙의 결합의 차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사물들의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엠페도클레스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론은 엠페도클레스의 철학을 보다 더 발전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물의 기계론적 설명, 그러니까 만물이 기계론적인 결합과 분열을 통해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엠페도클레스의 철학보다 보다 더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원자론, 특히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 엠페도클레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엠페도클레스는 네 가지 기본 요소, 근본 요소가 물, 불, 공기, 흙의 근본 요소가 사랑과 미움이라는 자연 속에 있는 힘에 의해서 만물이 구성되기도 하고 만물이 소멸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근데 원자론은 사랑과 미움, 사랑과 투쟁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런 힘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투쟁 같은 것은 다 제거돼야 된다. 이건 하나의 은유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유물론에서는,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에서는 그것이 다 제거돼 버리죠. 그러면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에서는 만물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철학적으로 좀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이, 기계론적인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반대가 이제 목적론적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좀 참고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과 인간의 삶이, 인간의 삶에도 끊임없는 변화가 있죠. 운명적인 변화가 있고 만물도 다 변화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다
인과 필연적인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다. 그 말은 어떤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의 원인에 의해서 B의 결과가 나오고 B의 원인에 의해서 C의 결과가 나오고, 그 예를 들면 봄이 왔다, 꽃이 폈다. 그럼 꽃이 폈다라고 하는 것은 봄이 왔다라는 원인에 의해서 꽃이 핀 것이죠. 그때 꽃이 폈다는 결과가 될 것이고,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될 것입니다. 꽃이 졌다? 그러면 이제 뭐 열매가 열렸다. 열매가 열렸다라고 하는, 꽃이 졌다라고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이제 뭐 이게 자연의 그 변화 과정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그 필연적인 어떤 관계, 어떤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그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의 그 모든 것이 그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인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본 것이 이제 그 기계론적 자연관이거든요. 그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인도 종교에서도 이제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카르마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업이다, 업보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는 인간의 문제에서도 인간의 행위는 그 이전의 행위의 결과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이전의 행동들이 뭐 습관화됐다든가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냥 뚝 떨어져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의 행위들이 현재 행위의 원인인 것이고, 현재 행위는 미래 행위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 행위의 원인, 현재 행위는 미래 행위의 원인, 현재 행위는 과거 행위의 결과, 현재 행위는 또 미래 행위의 원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과 법칙의 사슬 속에서 다 움직여 나가는 이런 것으로 본 것이 이제 자연 기계론적 자연관이고요. 반대로 목적론적 자연관은 그 자연의 모든 변화, 또 인간의 행위 같은 것도 이제 신의 창조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 목적,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은 바로 신의 목적이다. 또 신에 의해서 창조됐고, 신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됐고, 신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 뭐 이게 이제 그 목적론적인 자연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어떤 뭐 인과적인 그런 개념보다도 어떤 그 자연 현상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신의 목적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감나무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감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물고기가, 바닷속에 물고기가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고래의 밥이 되기 위해서 물고기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목적이죠. 그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연관해서 보면 나는 왜 사는가? 그 뭐 신이 정한 목적이 있어서 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을 왜 하는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 밖에 나가서 버스를 탄다, 버스를 타고 어딜 간다, 그건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목적 없는 행동이 없는 것이고, 인간의 삶도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신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이런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그 목적론적인 자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 기계론적 자연관하고 목적론적 자연관이 차이가 있는데, 기계론적 자연관은 그런 신의 목적 같은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자연 그 자체의 어떤 기계적인 어떤 인과 법칙이 자연 세계를 움직여 나간다, 이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신의 목적, 이런 것이 기계론적 자연관에서는 이제 배제되는, 제거되는. 그렇다면은 이 그 데모크리토스의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의 목적을 배제하고 제거하고, 만물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어떤 자연 세계의 그 원자들의 기계적인 어떤 결합 또는 기계적인 분열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되거나 소멸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관점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자론자들의 관점을 좀 살펴보면 로이크푸스하고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그 원자론적 관점은 무엇인가? 자연계를 구성하는 두 가지 근본 실체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원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 자, 원자들이 그 어떤 물체로 형성되거나 구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있어야 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원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원자라는 게 뭔가? 원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구성하는 무한한 수죠. 숫자가 무한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는 그런 구성 단위, 구성 단위들, 이걸 이제 원자라고 보는데, 그것을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원자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그 형용사인 그 아토모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아토모스, 이 말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아톰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 자체가 그리스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쪼개지지 않는 그 만물을 구성하는 구성 단위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숫자가 무한히 많다는 것이죠. 자, 이건 좀 더 보겠습니다. 원자는 수적으로 무한합니다. 또 근데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는 거죠.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뭐 다양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하기 때문에 불가침입성이라는 것은 그 원자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자는 빈 공간에서 움직이면서 기계적으로 만물을 생성해 나가는 거예요. 생성해 나가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그 원자들이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각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원자론자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빈 공간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빈 공간이 없이는 원자들이 움직이고 나가면서 그 결합하고 그래도 만물을 구성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들의 운동과 변화는 공한 공간,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빈 공간이 없다면 원자들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움직여 나갈 수가 있고 결합해 나갈 수가 있고 또 분리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본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다음에 이제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그 파르메데스의 그 빈 공간의 개념하고 이제 서로 대치됩니다. 파르메데스는 빈 공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파르메데스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분할될 수가 없다. 또 작은 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이 없다고 본 거죠. 작은 틈도 없으니까 공간이 있을 수가 없죠. 파르메데스는 여하튼 공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파르메데스의 이 관점은 세계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통일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은 빈 공간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빈 공간을 인정을 해야만 원자들의 결합과 분리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원자들의 결합을 통해서 만물의 생성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원자들의 분리를 통해서 만물의 소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모크리토스는 빈 공간을 인정을 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만물의 그 생성과 소멸을 설명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자들의 결합과 분열, 그것은 기계적인 어떤 결합 과정이고, 거기에는 어떤 신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개입될 수가 없는 그런 유물론적인 관점에 있던 것이 바로 데모크리토스의 입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